이번 시간에는 서비스 기술과 연구 개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핀테크 기업의 순위를 보면 1등이 중국의 엔트 파이낸셜이고 2등이 중국의 JD 파이낸스이고 3등이 싱가포르의 그래미랩이라고 하는 회사고 4등이 중국의 두샤오만 금융이고 5등이 미국의 소파이, 6등이 미국의 오스카 헬스. 한국에서 가장 빠른 위치에 있는 것은 비바리 퍼블리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왓슨의 어떤 고급 분석 기술 능력은 3초 내에 답을 알아내기 위해서 2억 페이지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IBM 왓슨의 산업별 활용 사례를 보면 텍사스주에서 가장 우수한 의료 시스템을 갖춘 의료기관이자 미국에서 통합 의료 시스템을 갖춘 100개 병원 중에 하나입니다. 2011년 10월부터 상용화된 왓슨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 중에 있고 환자가 미래에 겪을 수 있는 질환이나 증상을 미리 예측해서 이를 예방하고 통합적이고 확장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미리 예측해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비용에 대한 보험사의 보상까지 가능하도록 업무를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구글의 독감 예보 서비스입니다. 2009년도 전 세계를 휩쓴 신종플루 환자 숫자와 예상 지역을 예측하였습니다. 구글이 보건당국보다 더 정확히 예측하였다고 합니다. 검색 정보에 사용자의 현재 상태나 상황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으므로 실시간으로 무수히 많이 누적되는 정보 속에서 사회적인 변화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구글 홈페이지에서 독감, 인플루엔자 등 독감과 관련된 5천만 개 검색어 쿼리 빈도를 조사해서 독감의 확산 조기 경보 체계를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병원을 위한 왓슨 솔루션입니다. 정보의 홍수라고 하는 측면에서 의료 정보는 매년 2, 3년마다 2배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70만 건의 의학 저널이 출판되고 있고 환자 정보의 폭발적인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요 공급의 불균형입니다. 미국의 임상암협회는 암 진료 서비스가 2025년까지 42%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암 관련 전문가들의 증가는 2025년까지 20%가 28%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자 치료 기회의 불균형입니다. 모든 가능한 치료 방법을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20%의 암 환자만이 임상 진료의 선택 기회를 제공받고 있고 임상 진료가 가능한 약 20%의 암 환자 중에 단지 3%만이 임상 시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신의 기술 내용이 완전히 적용되는데 15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환자 자신의 치료 방법 결정에 대한 참여 기대입니다. 50% 이상의 환자는 자신에게 가능한 진료의 선택 방안과 부작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이해하지 못하고 치료 방향의 결정 방법이 개선을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비스 기술의 정의입니다. 조직의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술을 우리는 서비스 기술이라고 합니다. 서비스 기술은 손에 잡히지 않는 제품이고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고 노동 집약적이고 고객과 상호작용이 높고 인적 요소가 매우 중요하고 품질이 느껴지며 측정이 어렵고
신속한 반응 시간이 필요하고 설비 위치가 매우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비스 기업에서의 기술의 적용입니다. 기업의 경우에 장점은 물리적으로 사업장이나 인력에 추가 없이 비즈니스가 확장하고 기술의 우위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단점은 기술 도입 및 운용 인력 확보가 필요하고 기술 우위에 비용 투자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직원의 관점에서 서비스 기술의 어떤 적용과 관련된 장점을 보면 기술의 도움으로 업무 생산성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시킬 수 있지만 단점으로는 직원들의 일자리가 감소될 수 있고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서비스 기업에서 기술을 적용했을 때 고객 관점에서 장점은 편리하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서비스의 수혜가 늘고 저렴하게 본인이 원하는 정확한 서비스를 수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고객 관점에서 지식이 부족한 경우 신기술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적응력이 높은 고객에 대한 상대적 피해를 갖게 됩니다. 서비스 기술의 혁신입니다. 기술 혁신은 서비스 전달 프로세스를 변화시켜서 서비스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서비스 프로세스를 변화하게 되는데 직원들로 하여금 기술 습득을 요구하게 되고 지원 부서와 일선 부서의 업무가 변화됩니다. 공과금 납부기 같은 경우에 은행 창구에서 공과금 납부 업무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또 고객에게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있습니다. 서비스 기술 혁신이 서비스 과정에서 고객 역할과 참여도가 변화되고 신기술 익히도록 요구하고 있고 고객의 수용 여부가 신기술의 성공을 결정하게 됩니다. 월마트 기업의 사례를 보면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라고 하죠. 로우 프라이스. 세계 최대 소매 유통 기업으로 월마트는 무너지지 않는 아성을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연속 포춘에 선정되고 있고 미국 500대 기업 중에서 매출액 1위에 해당이 됩니다. 아마 월마트의 그 저력은 물류 경쟁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류 경쟁력 중에 한 가지가 크로스 도킹 시스템입니다. 재고는 작게 상품을 계속해서 보충함으로 해서 재고 없는 창고, 즉 도착 즉시 분류 포장이 가능하도록 해서 점포로 딜리버리 되는 겁니다. 즉 창고에 입고되는 상품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소매 점포에 배송하는 물류 시스템을 우리가 크로스 도킹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보관이나 하역 작업 등을 제거함으로 해서 비용 절감과 함께 물류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증대시키는 방식으로 입고나 출고를 위한 모든 작업에 긴밀한 동기화가 필요합니다. 월마트의 상품의 분류는 48시간 내 또는 24시간 내 또는 즉시 배송 이런 걸 통해서 48시간이 넘는 상품은 없고 그렇게 해서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를 가능하게 합니다. 월마트는 의성을 쏘아서 실시간 접촉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즉 공급자와 점포 판매자와 물류센터 간에 실시간 접촉이 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전용 위성 통신 체계를 구축하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월마트는 최강 물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2000여 개의 할인점, 500여 개의 슈퍼센터, 40여 개의 배송센터, 2만여 대의 트레일러 이것들이 상품의 도착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해줍니다. 아마존이라고 하는 기업에서도 물류 창고에서 키바라고 하는 로봇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존의 창고 정리 로봇 키바는 2012년부터 3만 대의 로봇을 물류센터 13곳에 투입해서 최대 340kg의 선반을 통째로 들고 일사불란하게 돌아다니면서 직원들의 제품 포장을 돕는 로봇이 됩니다. 각 물류센터 인력 2,000명씩을 감축하게 했고
창고 운영비를 20% 절감시켰고 속도를 60분에서 15분으로 단축시켰다고 합니다. 아마존에서 물류창고에서 키바가 상품을 찾아서 이동 처리하는 작업들을 아마존 창고에 가면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월마트 물류센터에서는 RFID, 라디오 프리퀀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RFID 태그를 상품 관리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월마트 물류센터에서는 드론이 활동하면서 인력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그 온라인 서점 아마존이 오프라인 서점 보너스를 파산시킨 예가 되는데 1994년도에 온라인 서점 아마존이 설립이 되게 되죠. 그러다가 2011년도에 보더스 서점이 파산이 되고 2015년도에 최초로 아마존 오프라인 서점이 설립되게 됩니다. 아마존 CEO의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을 세울 때의 야심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아마존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물건을 사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에는 피자를 주문하자마자 30분 뒤에 로봇이 배달을 하게 되는 광경으로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볼 수 있고요. 기술이 서비스 접점에서 기여한 5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서비스 접점 첫 번째는 무기술형입니다. 기술이 핵심적인 역할이 아닌 면대면 서비스 제공 방식으로 사례는 미용실, 물리치료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 지원형으로 면대면 서비스 전달의 용이성을 위해서 서비스 제공자가 기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술 도움형은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 모두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되겠고요. 기술 연결형은 면대면 접촉이 아닌 전화통화나 원격 서비스가 해당이 되고요. 기술 생성형은 서비스 제공 직원을 기술로 대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지원형 서비스는 기술 지원형 서비스 접점은 고객에게 서비스 전달을 용이하도록 서비스 제공자만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술 도움형은 기술 도움형 서비스로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가 함께 기술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고요. 기술 연결형 서비스는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 간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지만 기술을 활용해서 상호 간의 의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기술 생성형 서비스는 고객이 직접 서비스하는 셀프 서비스 기술로 서비스 제공자를 대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더스트리 4.0은 원래 2016년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입니다. 1차 산업혁명이 18세기에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화혁명이었죠. 즉 증기기관을 활용해서 영국의 섬유공업이 거대 산업화하는 것이 1차 산업혁명이었다고 하면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 20세기 초에 전기에너지 기반의 대량 생산 혁명을 말하는 것이고 공장에 전력이 보급되면서 컨베이어를 사용한 대량 생산 보급을 말하는 것이고요.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후반에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혁명을 말하는 것이고 인터넷과 스마트 혁명으로 미국 주도의 글로벌 IT 기업의 부상을 일컫는 개념이고 지금 전개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은 2015년부터 IoT나 인공지능 기반의 만물 초지능 혁명이라고 해서 사람과 사물, 공간을 초연결하고 초지능화해서 산업구조 사회 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공지능 AI는 날로 성장하는 개인 비서 역할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셀리가 거기 하나 애가 되고요. 페이스북의 M이라든가 삼성의 빅스비라든가 아마존의 알렉사가 그 예가 됩니다. 오늘날 AI는 다양한 산업의 전문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 영상을 분석한다거나 금융자산 관리를 한다거나 요리, 패션, 영화, 딥페이스, 로봇 어드바이저, 스마트팜, 법률 분석 등등 여러 분야에서 AI가 다양한 산업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을 서류 전형할 때도 15초만 시간을 주면 인공지능이 사람을 뽑을 정도로 그 역할을 잘 수행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로봇이 제공해주는 서비스에 익숙해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미 로봇은 호텔의 경우에 호텔리어, 발레 파킹 요원으로도 활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국 보험회사 AXA는 2018년부터 13개의 소프트웨어 로봇을 설치해서 임직원들이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관리자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였다고 합니다. 소비자 보험료 청구, 영업 또는 서비스 등 고객 대응 부서 작업에 일관성을 제고하게 되었고 1만 8천 명 근로자의 시간을 갖다가 절약해 줌으로 해서 금액으로 환산하면 14만 파운드 약 2억 544만 원에 달하는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빅데이터입니다. 그 빅데이터 그 내용을 보면 매 초에 전송되는 이메일이 한 290만 건이 된다고 그러고요. 가정에서 매일 사용하는 데이터가 375 메가바이트가 해당이 되고 유튜브로 매분 전송되는 비디오의 분량이 20시간, 구글이 매일 처리하는 데이터가 240억 메가바이트, 아마존이 매초 처리하는 주문 건수가 73건, 월간 페이스북에서 보내는 시간이 7천억 분, 하루 발생한 트윗량이 5천만 건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데이터의 등장 및 특성이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맥켄지에 따르면 매달 300억 개 이상의 콘텐츠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유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매년 40%씩 데이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빅데이터의 세 가지 특성은 가트너 그룹이 빅데이터라고 불리는 데이터들을 다음 세 가지 특징으로 가진다고 하는 것을 정의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볼륨이라고 하는 대용량이죠. 데이터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로 방대한 데이터의 집합이라고 일컬었고요. 두 번째, 버라이어티의 다양성입니다. 데이터의 종류가 증가하고 비전형적이고 구조화되지 않는 데이터를 일컫는 것이고요. 보리스티에서 속도입니다. 실시간 데이터의 생성, 활용에 빠른 데이터 분석 처리를 한다는 세 가지 특징이 빅데이터의 세 가지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의미한 데이터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고 하는 개념이 바로 빅데이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구글 검색 트렌드와 비즈니스와의 연관 관계를 보면 연관성의 주요한 원인이 제품 구매 전에 검색 엔진을 통해서 정보 조사를 수행하는 인터넷 세대의 행동 심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데이터를 분석 기반으로 해서 서울시의 심야버스 노선을 수립하는 이야기가 뉴스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전국의 산불 발생 현황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고요. 빅데이터가 어떤 그 여러 가지 상권 정보 시스템에서도 활용되고 있는데
카드 매출이나 인구, 폐업 정보 등 여러 데이터를 종합해서 상권을 분석할 수 있고, 종각은 서비스업보다는 음식점, 고깃집이 평균 8년 6개월 정도 영업하는 걸로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런 그 상권 정보 시스템을 분석할 때도 빅데이터가 많이 잘 활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상권 정보 시스템을 빅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를 보면 종각의 젊음의 거리에는 성장성 캐주얼, 스포츠, 의류, 떡볶이가 유명하고요. 안정성 측면에서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9년 5개월 영업이 가능하고, 사무 문구용품은 10년 10개월, 갈비나 삼겹살은 8년 6개월이라고 합니다. 강남역 9번 출구 신논현역 사이에는 성장성 측면에서는 패스트푸드점이 잘 되고, 안정성 차원에서는 제과점이 8년 10개월간 가능했고, 꽃집이 11년 7개월이었다고 합니다. 서여의도 같은 경우는 성장성 측면에서 패스트푸드나 꽃집이 잘 되고, 안정성 측면에서는 국수집, 만두집이 9년 7개월, 사무 문구용품이 16년 11개월, 캐주얼 스포츠 의류가 12년 10개월이었다고 합니다. 즉 영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지역이 잘 맞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농촌에서도 트랙터를 타고 농기계를 익히면서 VR로 생생한 농촌 체험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농업 스마트 테크라고 하고 VR 스마트팜 개발인데, 여러 가지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각종 주행 사항을 경험하게 되고, 농작물 정보나 작업기 조작법 등을 습득하게 되고, 기계 오작 등등 돌발 상황에 대비한 도움을 받게 되고, 귀농이나 기촌인 길잡이 역할도 우리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증강현실은 어떤 편의성이나 체험 공감이나 안전 효율적인 차원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이 되는데, 이는 바로 IoT와 빅데이터의 결합이고요. 디지털 이미지를 전달하는 안경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요새 유행이고, 평범한 안경을 쓴 것처럼 실제 세상이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고, 특정 가상 이미지가 더해져서 사용자에게 원하는 정보를 전달하게 합니다. 전자지도나 얼굴 인식 기술을 넣어서 길에서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를 알아봐주는 기능도 하게 합니다. 굳이 한다면 컴퓨터의 모니터가 대용이기 때문에 영화를 감상하면서 걸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 선보인 삼성 냉장고 광고인데 693만 원짜리를 합니다. 그런데 매장에서 이런 냉장고가 상당히 많이 지금 사람들한테 인기비에 팔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냉장고가 식재료 주문이나 레시피를 안내하고, 냉장고가 그 이상의 어떤 것들을 제공하는데, 바로 삼성 패밀리 허브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서비스 관련 기술과 R&D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